반갑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이제 밥을 먹고 살고 있는 언맨드 솔루션 대표 강찬호라고 합니다. 오늘 순서가 좀 불리하게 돼서 이전 연사께서 너무 좋은 자료로 감동적인 연설을 해주셔서 이 순서가 좀 불리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주제도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주제거든요. 그리고 오늘 행사의 어떤 주체의 취지와 안 맞는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투자를 안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주제인데, 일단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완전 자율주행 시대는 오기는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삶에 지금 직접적으로 자율주행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삶에 들어와 있거든요. 내가 운전을 할 때도 어떤 자율주행 기능이 대부분의 차량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테슬라도 지금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차량은 자율주행 기술로 보면 3단계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어떤 일정 정도의 운전에 개입을 해서 차량을 제어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제 화두가 되는 거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가 가능한가, 언제 가능한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개입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느냐의 이제 숙제인데, 이 부분은 단순히 완전 자율주행의 기술만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술은 어느 정도의 성숙 단계에 왔는데 많은 사회적인 합의와 법률과 어떤 인프라가 같이 동원이 되어야 자율주행 시대로 갈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우리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빗대서 하는 얘기들 중에 트롤리 딜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운행을 하다가 충돌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왼쪽은 강아지가 있고 오른쪽은 고양이가 있다. 그러면 사람은 판단을 하겠죠. 근데 왼쪽에 있는 강아지가 내가 키우는 댕댕이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율주행 AI 기술이 그걸 판단을 해서 어떤 선택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어린이가 있고 오른쪽에 노인이 있을 때 사람도 그 선택을 하기 어려운데 자동차가 어떻게 선택을 할까? 그리고 그 결정이 내려진 거에 대해서 이 자율주행차는 훌륭한 판단을 했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차량이 끼어들기를 하는데, 사람이 운전을 할 때는 깜빡이가 켜지면 끼어드는구나, 내가 방어 운전을 해야지. 근데 상당 부분의 운전자들은 끼어들 듯 말 듯 하면서 끼어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람은 저 차가 끼어들 것 같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 AI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려면 차량과 차량도 통신을 해야 되고, 차량이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와 연동이 이루어져야 완벽한 자율주행 시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시간은 어느 정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건데, 그러면 자율주행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이 사업에 투자를 할 가치가 없느냐, 이제 이런 어떤 질문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저도 자율주행에 대해서 연구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 가치가 없다고 하면 저도 빨리 정리를 하고 어떤 다른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완전 자율주행에 가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는 있으나 이 자율주행 시장에 수익을 창출하고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가는 그 단계에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존재한다. 그래서 저는 계속 자율주행에 대해서 연구 개발하고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미래를 예측하려면 과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엔 산하 연구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참 그 재밌는 연구들을 하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인간과 유사한 문명이 외부 행성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외계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거기 떨어진 미션은 어느 시점에 외계 행성이 발견이 돼서 지구와 이해 충돌이 발생을 해서 전쟁을 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인류가 그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그게 이제 연구 결과인데 그럼 왜 이기느냐? 인간이 구석기 시대 때부터 몇천 년간 그 문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상으로 발전한 게 군사 기술이거든요. 뭐 지금도 우리를 다 죽이고도 남을 무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투입된 기술들이 제일 진보된 기술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을 보고 길찾기를 하는데 뭐 그 또한 군사적인 목적으로 미사일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시작한 GPS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1980년도에 미군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군사무기를 만드는 게 자율주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이제 민간으로 이전을 하면서 자율주행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초기에는 연구기관이나 학교에 단순히 이제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그 행사가 달파 그랜드 챌린지 대회가 있습니다. 사막을 무인 자동차가 횡단을 누가 주어진 시간에 성공적으로 하느냐. 이게 이제 자율주행이 세상에 처음 나온 계기가 되었고 첫 대회에서는 아무도 완주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대회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우승을 했죠. 근데 이건 이제 하나의 단순한 게임이었고 2007년도에 이제 어반 챌린지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신호등도 보고 교통 표지판도 보고 그래서 시내 주행을 하는 이제 경기 대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 대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자율주행은 이제 인간 세상에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우리 구글에서 2009년에 이제 자율주행차를 LA와 샌프란시스코 운행을 이제 성공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자율주행은 상용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진행을 했고 2011년도에 네바다주가 자율주행을 일반 도로에서 주행을 이제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법적인 토대도 이제 마련이 되었고 2016년도에 우버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은 이제 미래의 먹거리고 이제 시장이 오는구나 했는데 운행을 하다 보니까 차가 사고를 낸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오기가 또 어려운가? 하지만 이제 모든 나라든 기업이든 지금까지 투자를 해서 지금 자율주행은 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지금 연구 개발을 모두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자율주행은 크게 4단계, 5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회사들이 이제 자율주행을 지금 상용화했다고 하는 거는 3단계 자율주행차입니다. 우리가 실제 구매를 할 수 있는 뭐 제네시스나 테슬라, 이게 이제 3단계 자율주행차인데, 이제 한국도 그렇고 글로벌이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고 주행을 할 수 있는 단계, 그게 완전 자율 주행차인데 이걸 이제 4단계라고 합니다. 그 4단계에 저희 회사도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벌리고 있고 실증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완전 자율 주행으로 가려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차량의 문제인지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의 문제인지 거기 탑승하고 있는 사람의 문제인지 이런 어떤 인과관계들을 명확히 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누구한테 청구를 할 건지, 사고를 당한 사람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정리가 되어야 완전 자율주행 시대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롤리 딜레마, 인간이 생각하는 가치를 소프트웨어로 코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자율주행 시대로 가려면 거기에 대해서 AI가 정확히 판단을 하고 그 판단된 게 사회에서도 용납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킹을 해서 차를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어떤 법규나 여러 가지들도 같이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차량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죠. 여러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도로의 상황이고, 이제는 그 도로상에도 자율주행차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차가 20% 30%가 달리고 인간이 운전하는 차량이 또 몇십 프로 다니고, 그리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이동체들이 막 돌아다닐 겁니다. 그러면 상호 통신을 하고 뭔가 협상을 하면서 주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회적인 인프라 투자도 상당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지금 기술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가고 있다. 뭐 통신이면 통신, 그리고 어떤 뭐 법을 만드는 쪽도 법을 제도화하는 어떤 단체들, 이 하나하나가 현재는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술이 그 사회의 다른 영역들과 항상 공존이 되고 상호작용을 해서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이제 차량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과거에는 우리 자동차가 하나의 그 소유물이었고 부의 상징이고 어떤 하나의 재산의 개념이었는데, 2000년대로 접어오면서 사람들이 굳이 내가 이 자동차를 그렇게 비싸게 주고 내가 소유를 해야 되느냐, 소유는 했는데 주차할 데도 없고 도로에 나가면 길이 막히고, 그리고 내가 실제 차가 필요한 거는 어느 순간 일시적으로만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유 경제의 개념이 나타났고, 이 공유 경제 시대로 가면서 하드웨어적으로는 뭐 테슬라 같은 이제 전기 자동차가 나오고, 구글에서는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고 나오고, 그리고 사회 경제 전반적으로는 소유의 경제에서 공유의 경제로 전환하는 시점에 이 자율주행 기술이 지금 동반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회사들이 이제 공유 경제로 가니 자동차는 하나의 자동차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서비스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많은 그 반도체 회사, 그리고 뭐 구글을 포함한 IT 회사,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인 뭐 현대자동차, 테슬라, GM, 뭐 포드, 뭐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전부 이제 그 기존의 사업들을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도 뭐 컴퓨터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드는 반도체에서 이제 자율주행차나 이제 차량용 반도체로 옮겨가고 있고, 대표적인 게 인텔이 모빌아이라고 하는 자율주행의 그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이제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뭐 구글도 그렇고,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 차를 잘 만드는 것보다는 이 차에 어떤 서비스를 접목을 할 것이냐,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뭐 공유차 회사도 인수를 하고 택시 회사도 인수를 하고 뭐 여러 회사들의 이제 인수합병들이 과거에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이유는 차량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드웨어를 이용한 서비스 산업으로 이제 전환을 하겠다. 뭐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자동차 회사들도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자동차를 현대모터 컴퍼니라고 영어로 부르는데 작년부터는 현대자동차 스스로가 현대모터 컴퍼니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현대 모빌리티 컴퍼니라고 하죠. 그리고 로봇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다양한 모빌리티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탑재를 해서 하나의 이제 서비스 회사로 가는 어떤 전환점입니다. 그러면 서비스 회사로 갈 때 다양한 컨텐츠나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하드가 되는 기술이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물론 완전 자율주행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그 전환의 단계에서 이 기술은 분명히 사업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건 어렵지만 80%, 90%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람의 그 인식이나 어떤 판단을 조금만 달리하면 세상이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유차를 카쉐어링을 해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이 차가 자율주행이 됩니다. 그러면 참 좋아하겠죠. 그런데 내 목숨을 걸고 검증되지 않은 차에서 자율주행 차를 빌린다. 그거는 이제 많은 그 고민과 선택을 해야 될 숙제거든요. 나의 목숨과 안전을 담보한다는 부분에서. 근데 운전은 직접 하세요. 근데 이 공유차를 어느 목적지까지 간 다음에는 그냥 내려서 일을 보세요. 나머지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때 뭐 다음 반납지를 자율주행으로 간다고 하면 이 사회가 쉽게 용납을 할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느냐의 문제지, 우리가 완벽할 때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시장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자율주행을 하려면 많은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야 되고 준비해야 될 요소들이 사회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에 전 세계적으로 몇 개씩 신도시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고 명명을 하는데, 스마트 시티가 이 도시는 에너지를 자가 발전을 해서 친환경으로 에너지를 외부에서 공급받지 않는 도시, 그리고 어떤 사회 인프라가 자율주행 내지는 여러 가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사회 인프라,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적용한 도시들을 지금 조성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하고 있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일어나면 도시 하나를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시티를.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에는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된 서비스들이 지금 많이 상용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뭐 저희도 그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부산의 그 에코델타 시티를 한번 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델타 시티 내에는 단거리로 이송을 하는 사람을 대중교통까지 이동시킬 수 있는 자율주행 셔틀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내에 청소를 해야 되는데 소형 청소 그 차가 자율주행으로 이 아파트나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자율주행으로 현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아파트에서 다음 단지까지 간단한 물류 배송은 지금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서 물류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 아파트 단지 내에 경찰이 순찰을 하는 게 아니라 순찰을 하는 자율주행 그 경비 로봇이 운영이 되어서 아파트 단지를 순찰을 하고 거기 CCTV가 있고 열화상 카메라가 있어서 화재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열화상에서 이제 감지가 되니까 뭐 청소년들 훈계하는 방송도 하고 실제 지금 그 실증 서비스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경비 로봇, 배달 로봇, 청소 로봇을 실제 에코델타 시티에 공급을 해서 실제 운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어려운 완전 주행, 자율주행으로 가기 이전에 이 시장들은 이미 형성이 되고 있고 수요가 있고 거기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저희는 라스트 마일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 라스트 마일 서비스는 간단히 사람이 어떤 이동을 하는데 차량으로 이동하기에는 너무 짧은 거리이고 걸어가기에는 조금 먼 거리. 대표적인 게 앞에 있었던 어떤 스마트 시티 내에서 뭐 내가 움직일 때, 그리고 대중교통이 지금 많이 발전해 있는 것 같지만 뭐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를 운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지 타산이 안 받아서 마을버스를 운행했을 때 발생하는 적자보다는 시골에 계신 분들이 택시를 호출해 주면 무조건 기본 요금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회사에는 실제 이동한 거리만큼 지자체에서 비용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도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작게 든다고 합니다. 그렇듯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자율주행을 이용한 기술들은 지금 많이 상용화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했던 대표적인 사업 중에는 이동식 우체국이 있습니다. 그 택배를 우리가 보내려고 하면 보내는 데까지 이동을 해서 가야 되는데 뭐 실제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운행을 이제 했었는데 캠퍼스에서 내가 택배를 보내려면 아주 멀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율주행 버스가 택배를 자동으로 이제 수령하는 버스를 캠퍼스 내에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택배를 무인으로 보내고 하는 서비스들을 실제 우정사업본부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듯 먼 거리, 아주 애매한 거리에 많은 자율주행 사업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배달 서비스도 자율주행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아까 시큐리티, 그리고 짧은 거리에 이동을 하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뭐 어제 저희가 그 인천공항공사
입찰을 했습니다. 물론 선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비행기를 타보면 장기 주차장에 지금 순환하는 버스들이 있습니다. 장기 주차장을 순환을 해서 출국장으로 와서 사람들을 이제 내려주는 서비스를 하는데 이게 내년 하반기부터는 자율주행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체 선정 입찰이 어제 있었죠. 뭐 이렇듯 여러 가지 다양한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업 모델들은 존재한다. 그러면 그 현 단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실제 현장에서 실증까지 완료한 단계입니다. 이제는 상용화로 갈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동체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물류가 될 수도 있고 교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시큐리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검증 단계는 이제 지나갔다. 지금부터는 상용화로 갈 수 있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하드웨어 문제가 아닌 거죠. 이제 모든 건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거고, 그러려면 자동차든 소형이든 대형이든 모빌리티들은 아주 쉽게 개발이 되고 가변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전기차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도 플랫폼을 소형부터 대형까지 이제 하부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경비냐, 교육이냐, 뭐 소방이냐, 농업이냐, 건설이냐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탑재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들을 창출할 수 있는 이제 하드웨어 플랫폼을 저희도 개발을 했고 이제 사업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주 가변적이고 간단한 모빌리티 이동체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올려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이냐, 교통일 수도 있고 방역일 수도 있고 청소일 수도 있고 농업, 건설 이런 쪽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재작년에 사회적인 물의를 많이 일으켰던 그 공군 20비행단이라고 있습니다. 뭐 언론에는 안 좋은 걸로 많이 나왔었는데 그 20비행단에서 실제 저희 경비 로봇을 그 비행장 순찰을 하는데 실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물류, 보안, 교통 서비스입니다. 이제 물류 쪽은 뭐 다 아시겠지만 글로벌하게도 이제 단거리 배송은 이제 사람이 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 이제 소형 이동체를 통해서 이제 배송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캠퍼스 내에서 스타벅스 커피는 다 로봇들이 와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실내에서 보는 요즘 주문하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 이제 신호등도 건너고 실제 도로를 다 주행을 해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송하는 물류 로봇도 지금 상용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한국도 상용화 전 단계에 있습니다. 뭐 팬데믹을 겪으면서 저희가 이 어떤 물류 시장은 엄청 커진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류 시장이 커질 때 이 자율주행을 이용한 이동체 시장도 지금 같이 성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은 승용차보다는 물류를 하는 화물차 시장이 먼저 올 것이고 그게 먼저 개발이 될 것이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도 그 상암동부터 몇 개 지역에서 실제 배달을 하는 서비스를 실증을 완료를 했고 이제 사업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 그 상암동에서 앱으로 커피 주문을 해서 실제 배달을 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장은 보안 순찰 시장입니다. 이 시장도 그 뭐 미국
예측한 걸로는 2025년까지 한 34조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지금 팬데믹이 오면서 실제 이런 로봇의 성장이 연 22%,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는 32%의 지금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국토부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이동체는 차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이 이제 도로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죠. 사람이 탄 차도 이제 돌아다녀야 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차도 돌아다녀야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부도 바빠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규도 정해야 되고 분류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국토부에서 자율주행차를 분류하는 게 A형, B형, C형 자율주행차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A형은 기존 차를 개조해서 자율주행차로 만든 차량이고, B형은 뭐 저희가 개발한 것처럼 완전 자율주행차를 생각을 하고 만든 차를 B형 자율주행차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거는 C형 자율주행차입니다. C형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그 C형 자율주행차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뭐 배달을 한다든지 순찰을 한다든지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차량들을 C형 자율주행차로 분류를 하고 있고, 저희도 A형, B형, C형을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상암동 구룡공원에서 순찰을 실증을 완료를 했고요. 현재 세종중앙공원에도 매일 순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지금 시장이 많이 열리는 거는 뭐 중동에서도 요청이 많이 오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의 모 정유 공장입니다. 그 정유 공장 내에 이제 순찰 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센서가 있어서 화학물이 누출이 되는지, 뭐 가스가 누출이 되는지를 이제 탐지하면서 지금 자율주행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어떤 특수한 부위가 열이 감지가 되는지들을 이제 중앙관제실과 통신을 하면서 지금 미션을 수행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희가 대형 부지를 가지고 있는 공장들, 뭐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뭐 현대자동차는 또 조금 다르지만 뭐 조선소, 뭐 종유 공장 등등이 이런 순찰과 그 공장 내에 자율주행으로 어떤 부품을 이송한다든지 그런 어떤 물류와 관련된 시장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저희도 많은 요청을 받아서 지금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이제 보는 거는, 이게 이제 약간은 자율주행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리스크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단거리지만 사람이 탑승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셔틀버스들, 그게 이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자율주행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도 글로벌하게는 2030년까지 뭐 7천억 불 이상의 시장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시티가 됐던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도시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런 교통 서비스도 지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제작을 한 완전 운전석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그래서 운전석 자체가 없고 어떤 구간을 이제 셔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에서 지금 자율주행 차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전시와 애트리에서 애트리 경내에 2대가 손님들이 오거나 뭐 방문객들이 이제 탑승을 할 수 있도록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중앙공원에서도 뭐 A 주차장에서 B 주차장까지 이제 셔틀을 매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암, 세종, 대전,
그리고 제주도도 제주 해녀박물관에서 주차장을 이동하는 셔틀버스 여러 이제 지자체 요청이 있어서 이런 교통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해주셨으니까 저희 제품을 잠깐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이 6인승 자율주행 차량인데 국내의 자율주행 차량으로 허가를 받은 한국 1호 자율주행 차입니다. 그래서 1호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탑승을 했고요. 특히 정치인들이 탑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말고는 거의 다 탑승을 해보셨고 이번에 정권이 바뀌어서 또 많이 탑승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자율주행 시대가 오느냐라는 게 주제였는데 시장은 온다. 그런데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그까지 가는 단계에서 이런 라스트 마일 서비스와 같은 시장이 엄청나게 형성이 되고 있고 저희도 그 시장에 발맞춰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는 답이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나오던데 그 완전 자율주행차로 가는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그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창조하는 게 가장 정확한 예측이라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